저에게는 딸이 둘 있습니다. 둘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예쁜 쌍둥이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둘이라고 말해주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던 버스 안에서 저는 괜히 혼자 웃음이 나서 창밖만 멍하니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는 아이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둘이라니 걱정이 많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걱정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면서 자라겠구나. 내가 나중에 늙어서 힘없어져도 두 딸이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 배가 무거워질수록 마음은 더 든든해졌습니다. 두 딸은 어려서부터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마에 작은 표시를 해놓고 구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엄마 눈에는 금방 차이가 보였습니다. 언니는 조금 더 차분하고 말이 느리고 생각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동생은 웃음이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뭐든 먼저 나서서 해보는 아이였습니다. 둘이 자라면서 집안은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옷을 돌려 입고 학교도 같이 다니며 서로의 친구까지 공유했습니다. 가끔은 서로 말다툼을 하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갈 때도 있었지만 잠시 뒤에는 또한 이불 안에 들어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저 두 아이를 낳은 일이라고.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자 두 딸의 성격 차이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언니는 책을 좋아하고 혼자 정리하고 생각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동생은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을 만들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도 두 아이는 서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언니가 마음이 약해서 상처를 받으면 동생이 먼저 손을 잡아주고 말을 걸어주었고 동생이 실수로 일을 크게 벌이면 언니가 조용히 나서서 뒷수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언니는 나중에 조금 조용하고 책임감 강한 남자를 만나면 좋겠다. 동생은 조금은 묵직하고 중심 잡힌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부모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라는 사람은 늘 이런저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각자 바쁜 일상에 조금씩 치여가는 것 같으면서도 명절이 되거나 생일이 되면 두 딸은 꼭 제게 찾아와 주었습니다. 언니는 늘 먼저 엄마 힘들지 않냐고 물어주었고 동생은 엄마 이번에는 어디 놀러 갈까 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오래오래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딸이 조심스럽게 제게 한 사람을 집에 데려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사위를 만난 날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 저는 아침부터 괜히 거울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머리카락도 한 번 더 정리하고 옷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나는 별거 아닌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딸 인생에서 중요한 상대를 맞이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니 저도 괜히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식당에서 마주 앉은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대답 하나하나를 성의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딸이 말을 할 때면 고개를 살짝 돌려 딸을 바라봐 주었고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는 잠깐 생각한 뒤에 차분히 답했습니다. 집은 어디인지,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릴 때는 어떤 아이였는지 저는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우리 딸 인생을 함께해도 될 사람인지 눈동자와 말투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첫째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한테는 아까운 사람도 아니고 부족한 사람도 아닌 것 같다. 너와 비슷한 만큼 또 다른 만큼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 채워줄 수 있지 않겠냐고. 언니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그 표정을 보는데 제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첫째의 쌍둥이 동생은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날에도 첫째보다 둘째가 더 들떠서 이 드레스, 저 드레스를 들고 와서 언니에게 입어보라고 권하곤 했습니다. 큰딸은 늘 그렇듯이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지만 동생의 손에 이끌려 이것저것 입어보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참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함께 자라난 쌍둥이지만 이제는 한 아이가 먼저 시집을 가고 한 아이는 그 옆에서 언니의 인생을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살짝 허전했습니다. 결혼식 날 식장 뒤편에서 큰딸이 부케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옆에 서 있는 둘째의 얼굴도 같이 보였습니다. 첫째는 긴장해서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고 동생은 언니보다 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제가 괜찮냐고 물어보니 둘째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를 훔치는 손은 자꾸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같이 자란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니 마음이 이상하고 섭섭한가 보구나. 그래도 언니가 행복하면 동생도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사위는 결혼 후에도 처음 몇 년 동안은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집에 참 잘 들어온 사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을 찾아와 안부를 묻고 명절이면 제 짐을 먼저 들어주고 식탁에 앉으면 제 앞에 국을 먼저 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은 그런 사위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제 말에 귀 기울여주고 제가 하는 부탁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안 생겨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그저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때마다 아이 문제는 누구 탓도 아니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이 집안은 앞으로도 오래 평온하겠구나. 큰 걱정거리 없이 서로 의지하며 살겠구나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언니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쌍둥이 언니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하다며 퇴근하고 들르기도 하고 주말에 같이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걸 함께 나누던 두 아이였으니 결혼 후에도 서로의 삶을 그렇게 나누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이후 사위는 주말이면 저희 집을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해주는 음식이라면 무엇이든 맛있게 먹었고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도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사위가 오면 첫째와 둘째는 서로 장난도 치고 예전처럼 집안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위가 들어오고 난 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첫째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모든 부담을 짊어지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위가 옆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춰주었습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을 졸이던 첫째도 사위와 함께하는 생활을 하며 차분함을 되찾아갔습니다. 둘째와 사위의 관계도 무척 편안했습니다. 둘째는 활발한 성격이라 사위에게 이것저것 말을 걸었고 사위는 그 모든 대화를 차분히 받아주었습니다.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 모습조차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요. 저녁에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 마음은 절로 평온해졌습니다. 첫째는 자기 이야기를 차분하게 풀어놓고 둘째는 그 이야기에 웃음을 더했습니다. 사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두 아이의 말을 듣다가 가끔씩 짧게 의견을 더했습니다. 그 세 사람의 대화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집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딸들이 어릴 때 저녁마다 손뼉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끼던 따뜻한 공기가 결혼 이후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위는 일할 때도 성실했습니다. 첫째와 함께 살림을 꾸린 뒤에도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첫째와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주말이면 저희 집에 들러 둘째와 같이 시끌벅적하게 웃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우리 집에 든든한 기둥 하나가 생겼구나. 그런 마음이 자주 들었습니다. 자식 둘을 혼자 키워오며 언젠가 아이들이 떠나면 집에 남는 건 고요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위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그 고요가 오히려 따뜻함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둘째가 사위와 자연스럽게 지낸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안심하게 했습니다. 둘째는 누구보다 첫째를 사랑하는 아이였고 첫째도 둘째를 의지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두 아이 사이에 사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는 것은 이 집안이 하나로 뭉친다는 의미였습니다. 명절이면 사위가 큰 짐을 먼저 들고 들어왔고 둘째는 그 옆에서 이것저것 챙기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첫째는 늘 그렇듯 조용하지만 단정하게 일을 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결혼 전보다 오히려 가족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위가 중심에 서서 첫째와 둘째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우리 집안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평온을 유지하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실해졌습니다. 사위와 첫째의 삶은 안정적이었고 둘째와 사위의 관계도 계속 좋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따뜻하게 완성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첫째가 결혼한 뒤로 우리 집은 예전보다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사위가 자주 찾아와 인사를 하고 첫째는 사위에게 기대며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둘째는 처음에는 그냥 흐뭇한 눈으로 첫째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둘은 어릴 적부터 서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머리띠를 나누며 자랐던 아이들이라 한 아이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다른 아이도 그 기쁨을 자연스럽게 함께 느끼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앉아 첫째 부부가 오기를 기다리던 순간 둘째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활발하게 말을 건네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자 둘째는 잠시 망설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가 참 행복해 보인다고. 그 말 자체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 말투와 눈빛이 제가 아는 둘째의 평소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늘 밝고 빠르게 흘러가는 둘째의 말투가 그날은 조용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둘째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둘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가 사위랑 같이 웃고 있는 걸 보면 나도 기분이 좋은데 가끔은 나도 저렇게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쩌면 자연스럽게 품는 마음이니까요. 특히 둘째는 어릴 때부터 첫째와 늘 같은 길을 걸어온 아이였고 첫째의 변화는 둘째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제 눈치를 보듯 한동안 다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심스럽게 미소와 한숨이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는 결혼하고 더 예뻐진 것 같아. 형부가 언니를 참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 나도 언니 나이쯤 되면 저런 사람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고 요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둘째는 그 말을 하고는 손가락으로 식탁 끝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자기 마음을 손끝으로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둘째의 마음을 바로 단정하거나
너무 쉽게 위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 마음의 깊이를 얕게 건드리는 것 같아서 그저 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둘째는 제 시선을 느끼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지. 언니를 보니까 내가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 언니가 잘 살아가는 걸 보니까 나도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에는 부러움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 아주 작은 두려움도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둘째가 그동안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헤아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밝게 웃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침착한 둘째였지만 이 아이 역시 미래를 고민하고 행복을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한편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둘째에게 정답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아이가 품은 말들이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귀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대화가 끝났을 즈음 현관문이 열리고 첫째와 사위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둘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고 사위는 둘째의 목소리에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부엌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둘째가 느낀 부러움은 누군가를 잃어버린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한 설렘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그 마음은 이후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조금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첫째 부부가 결혼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의 생활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사위는 꾸준히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고 첫째 역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라는 것이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았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생활비도 늘고 두 사람이 꿈꾸던 작은 보금자리 마련도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첫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분주하던 둘째도 그 모습을 보더니 살짝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만으로도 첫째가 무언가 결정을 하고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시 뒤, 첫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 맞벌이를 하기로 했어.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늘 책임감이 강했고 누구에게든 피해를 주는 걸 두려워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 그만큼 지금의 생활을 더 탄탄하게 만들고 싶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잘 상의해서 결정한 거면 엄마는 응원할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라. 첫째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결심과 걱정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둘째가 슬며시 제 곁으로 와 앉았습니다. 사위가 물을 따라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섞는 동안 둘째는 식탁 아래에서 제 손등을 살짝 누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언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형부도 잘 도와주긴 하는데 그래도 언니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둘째가 형부라고 부를 때의 그 말투는 언제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형부를 존중하는 마음과 첫째를 걱정하는 애틋함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둘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최근 들어 첫째의 얼굴이 예전보다 조금 더 창백해지고 눈밑이 피곤해 보인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를 한다는 건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몸과 마음이 바빠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첫째가 설거지를 마치고 형부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여러 번 속삭였습니다. 딸아, 너무 서두르지 마라.
너는 늘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아이였으니까. 행여나 마음이 먼저 지쳐버리지 않길. 엄마는 그저 바랄 뿐이다. 사위는 그런 첫째를 위해 최대한 많은 부분을 나누어 맡으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가끔 찾아가 보면 형부가 먼저 식탁을 정리하고 있고 첫째는 잠시 쉬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째도 그런 모습을 보며 늘 말했습니다. 형부가 언니를 많이 아껴. 그래도 언니가 스스로 너무 힘을 주는 게 문제야. 형부가 아무리 잘해도 언니는 자꾸 자기 몫 이상을 하려고 하거든. 그 말은 둘째가 첫째를 얼마나 오래 지켜봐 왔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저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둘째에게 말했습니다. 내 언니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무슨 일이든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내가 옆에서 조금만 잡아줘라. 엄마보다 내 말이 더 잘 들릴 때도 있으니까. 둘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언니한테 말해볼게. 형부랑 같이 가는 길이면 언니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날 밤 첫째가 저에게 엄마, 우리 이제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 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심이 담겨 있었지만 약간의 떨림도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사위가 얼마나 챙겨주고 있는지, 둘째는 어떤 눈으로 첫째를 보고 있는지 아주 천천히 조심스레 살펴보게 됐습니다. 첫째가 행복하게 보이는 날도 있었고 피곤해 보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저는 두 아이가 겪는 이 새로운 단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매일같이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첫째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둘째가 첫째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 사위 역시 이 집안에 따뜻하게 자리 잡았다는 사실, 첫째 딸 부부가 맞벌이를 시작한 뒤 첫째의 얼굴에는 작은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첫째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식탁 대신 거실 소파에 앉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평소와 조금 달라 저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첫째는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다그치지 않고 아이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시간이 흐르던 중 첫째가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이를 갖고 싶어.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가슴속에 넣어두고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처럼 조심스럽고 떨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첫째가 아이를 좋아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결혼 초부터 언젠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 마음속으로 준비하고는 있었지만 막상 그 말을 직접 들으니 제 마음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묻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구나. 사위랑도 상의를 했니? 첫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남편도 나보다 먼저 아이 얘기를 꺼내진 않았지만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잘 생각해보자고 했어. 둘이 함께 얘기해보면 길이 있을 거라고. 그 말에는 사위의 진중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둘러 말하지 않고 하지만 책임을 피하지도 않는 태도. 그런 모습은 제가 처음 사위를 만났을 때부터 보아오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기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부는 지금 맞벌이를 하면서 겨우 두 사람의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첫째가 요즘 얼마나 피곤해하는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 동안 마음속에서 말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야,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엄마도 안다. 너도 아이를 좋아하고 사위도 아이를 좋아하니까 그런 꿈을 꾸는 게 당연하지. 첫째는 제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이를 꿈꾸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뒤에 숨어 있는 부담도 어머니인 저는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첫째야, 너희 지금 맞벌이하고 있잖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 다니고 집에 와서 또 살림 챙기고 사위도 퇴근하고 나면 많이 지쳐 있는 걸 엄마도 몇 번 보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까지 갖게 되면 내 몸이 더 힘들지 않겠니? 첫째는 제 말을 이해한다는 듯 또다시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나도 그게 제일 걱정이야. 형부 아니 사위도 내 건강을 많이 생각해. 그래서 무작정 갖자고 하지 않는 거고 그 마음이 고맙기도 한데 그래도 나는 엄마가 되는 게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그 말이 끝날 때 첫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 속에서 첫째가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육아를 시작하기엔 너무 벅찬 현실. 저는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습니다. 첫째야, 엄마가 너를 말리려는 게 아니다. 다만 지금 너희 두 사람이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살고 있다는 게 걱정될 뿐이다. 아이를 갖는 건 마음뿐 아니라 몸도 시간도 모든 것이 함께 따라줘야 하는 일이니까 너희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찬찬히 생각해도 늦지 않다. 첫째는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 그래서 요즘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어. 남편도 나한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했고 첫째가 말끝을 흐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사위가 참 신중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첫째가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사위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첫째를 응원해 준다면 언젠가는 이 아이의 간절함도 조금씩 길을 찾게 되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그러나 따뜻한 소망이었습니다. 첫째가 맞벌이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첫째 부부의 생활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 속에는 어머니인 제가 보기에도 묵직한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사위와 함께 출퇴근 시간을 조율하고 집안일도 두 사람이 조용히 나누어 맡으면서 서로의 리듬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이란 것이 시간이 쌓이기 시작하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특히 첫째처럼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일을 대충 넘기는 법이 없는 아이에게는 더더욱 그 무게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주말, 첫째가 집에 잠시 들렀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 평소처럼 반갑게 맞이하려 했지만 문틈 사이로 보이는 첫째의 발걸음이 유난히 느리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첫째가 들어와 코트를 벗는데 그제야 얼굴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얼굴빛은 예전보다 한 톤 더 창백했고 눈 밑에는 피로가 깊게 그늘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려고 애쓰는 입꼬리는 그대로였지만 그 미소를 떠받치는 힘이 평소보다 한참 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둘째도 그 모습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평소에는 장난스럽게 형부 이야기를 꺼내며 웃음을 띠던 둘째였지만 그날만큼은 한 걸음 다가와 첫째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요즘 회사 많이 힘들어? 첫째는 애써 괜찮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남편도 많이 도와주고 그냥 요즘 일이 조금 많아서 그래. 첫째가 남편이라는 단어를 꺼낼 때 그 말에는 분명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자신을 챙겨주고 있는지 첫째의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어머니의 눈에는 그 아이의 몸과 마음 상태가 더 정확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저는 딸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첫째야,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엄마 눈에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맞벌이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내가 혼자 너무 많은 걸 끌어안고 있지는 않니? 첫째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로가 쌓였는지 말보다 더 크게 전해졌습니다. 둘째는 첫째 옆에 바짝 다가앉아 진심 어린 눈으로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형부가 도와줘도 언니는 언니대로 너무 애쓰잖아.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언니 요즘 살도 좀 빠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첫째의 눈가가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둘째의 눈은 그렇게 쉽게 속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끝내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요즘 몸이 좀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저녁에 집에 오면 아무 생각도 안 나. 남편은 나 쉬라고 하는데 나도 일을 놓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지쳐 있는데도 스스로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 모습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첫째야, 너무 너 혼자 힘쓰지 마라. 사위가 옆에 있잖아. 너희 둘이 함께 살아가는 건 같이 버티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는 거다. 일도 살림도 너 혼자 지는 게 아니다. 첫째는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둘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형부도 언니 걱정 많을 거야. 형부가 잘 챙겨주고 있는 건 나도 알지만 언니가 이렇게까지 힘들어 보이는 건 형부도 모를 수 있어. 한번 솔직하게 말해봐. 형부랑 더 나눠도 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 말은 둘째가 첫째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형부라는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첫째는 둘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짓에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들이 잠시 묵묵히 고개를 내미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첫째는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게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첫째의 건강, 맞벌이의 무게,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 남편과의 살, 그리고 둘째의 깊은 걱정까지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인 제 마음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첫째가 소파에서 잠든 모습을 본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게 들숨과 날숨이 오가는 그 얼굴에는 예전의 생기와 밝은 표정 대신 피로가 깊은 골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둘째가 제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둘째도 첫째의 어깨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언니 이렇게 계속 일하면 진짜 많이 아플 것 같아. 둘째의 말은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안을 조심스럽게 꺼내놓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속으로 천천히 인정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첫째가 우리 집에 들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더 뚜렷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점점 빠지고 눈동자는 예전보다 흐려졌으며 웃음도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가 퇴근길에 제게 잠시 들렀습니다. 밖은 아직 밝았지만 첫째의 표정은 어둑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주고 맞은편에 앉히고 나서야 저는 조용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제는 꼭 해야 할 말을
부드럽게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가 두 손으로 컵을 감싸고 차를 한 모금 마시는 모습을 바라본 뒤 저는 아주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첫째야, 엄마가 요즘 내 얼굴을 보면 자꾸 마음이 쓰인다. 너무 지쳐 보이고 아무리 내 남편이 많이 도와줘도 내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아. 혹시 맞벌이는 이제 조금 내려놓고 쉬면서 아이 가질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제 말은 다그치는 것도 결정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의 몸과 마음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내는 숨 같은 말이었습니다. 첫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컵을 쥔 손이 조금 떨리는 듯 했고 입술은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딸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도 쉬고 싶어. 솔직히 몸이 너무 힘들어. 아침마다 눈이 잘 안 떠지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는 날이 많아. 그 말은 첫째가 그동안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그대로 드러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등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그렇지. 엄마도 그게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잖니. 그러려면 내 몸부터 쉬어야 하지 않겠니? 그러나 딸의 다음 말은 제 마음을 다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엄마,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서. 그 말투에는 첫째가 혼자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현실의 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사위 월급도 괜찮을 텐데 조금만 아끼며 살면 너라도 쉬면서 준비할 수 있지 않겠니? 첫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신혼집 대출금 아직 많이 남았어. 남편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랑 대출 갚고 그걸 다 감당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일을 그만두면 남편이 너무 힘들어져. 나 때문에 더 고생하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첫째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였는지 모든 이유가 가슴에 선명해졌습니다. 사위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 가정을 지키고 싶은 책임감,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은 소망까지 그 모든 것이 딸의 어깨 위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남편이 나한테 쉬라고 말하는 건 알아. 근데 나는 남편이 더 힘들어지는 것도 싫고 신혼집 대출도 남편한테만 맡기기 싫어. 나도 같이 책임지고 싶어서.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어. 그 말은 첫째가 얼마나 어른이 되었는지,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남편과 삶을 꾸려가고 있는지 저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워서 말을 잇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첫째야, 너무 내 몸을 다 바쳐가며 살 필요는 없다.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게 오래같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남편도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바라지 않을 거다. 하지만 딸은 살며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볼게. 나도 알아. 내 몸이 많이 힘들다는 거. 근데 아직은 일을 놓을 수가 없어. 그 말에 제 가슴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누구의 강요도 아닌 스스로의 책임감 때문에 또 한 번 인생의 무게를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돌아간 뒤 집안에는 묵직한 공기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둘째는 언니가 남긴 찻잔을 그대로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첫째가 왜 일을 그만둘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들었을 때의 그 먹먹함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신혼집 대출금, 그리고 남편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모든 것이 딸에게는 막힌 벽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득 사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남편에게 진짜 속마음을 다 말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표정이 흔들린 것만 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는 어머니가 대신 말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가 퇴근하고 집에 들렀습니다. 늘처럼 밝게 인사를 하고 들어왔지만 첫째가 지쳐 보였던 모습을 알고 난 뒤라서인지 그 인사조차 제 귀에는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둘째에게 자리를 잠시 비켜달라고 말했고 사위를 부드럽게 불러 거실 한쪽에 앉혔습니다. 사위는 제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허리를 바르게 펴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위, 첫째가 맞벌이 때문에 많이 지쳐 있는 것 같구나. 사위는 금세 표정을 굳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말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도우려고 하는데 그게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위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걱정이 그대로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첫째가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첫째가 그러더라. 몸이 너무 힘들지만 신혼집 대출금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사위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위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단단히 닫히고 손은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찔했습니다. 그 표정 속에는 놀람과 미안함, 그리고 책임감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사위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도망치는 침묵이 아니라 딸을 위해 조심스럽게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위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아내가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있었다는 걸. 저에게 말하면 같이 방법을 찾았을 텐데 혼자서 버티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 말투에는 아내를 잘 살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사위의 말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만큼 단단하고 담백했습니다. 어머니, 저 앞으로 더 고생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힘들어지고 조금 더 벌더라도 아내가 집에서 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아내가 아프면 우리 가정도 무너지는 거니까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어떤 흔들림도 없이 자신의 결심을 또렷하게 표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사위가 정말 이 집안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위야, 너무 무거운 말을 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내 마음을 들으니 엄마가 조금은 안심이 된다. 첫째가 너를 참 믿고 의지하더라. 그러니 둘이 함께 잘 상의해 보렴. 사위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정말 더 노력할게요, 어머니. 아내가 더 이상 혼자 걱정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이미 현실을 감당할 준비를 마친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사위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첫째의 곁에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이고 참 고마웠습니다. 사위와 조용히 대화를 나눈 그날 이후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변화의 기운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만이 가지는 묵직한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저녁 무렵 첫째가 다시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훨씬 가볍게 느껴졌고 얼굴에 드리운 그늘도 어느 정도 걷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이야기를 채 다 꺼내지 않은 사람처럼 입술 끝에 작은 망설임이 걸려 있었습니다. 둘째는 언니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주방에서 물을 가져왔고 저는 첫째를 식탁에 앉히고 천천히 표정을 살폈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첫째는 마침내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만 들었는데도 저는 딸의 마음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손끝으로 컵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돌리며 조금 더 깊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맞벌이 그만하려고 해. 그 말이 식탁 위에 천천히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나온 1년 동안의 피로와 걱정, 그리고 딸의 결심까지 모두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첫째의 눈동자는 흔들리면서도 어딘가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많이 이야기해 봤어. 남편이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내가 계속 버티려 하니까 말을 조심했던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솔직하게 말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해서라도 내가 집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첫째의 목소리는 말할수록 조금씩 젖어들었고 그 안에는 남편에 대한 믿음과 고마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결심했어, 엄마. 잠시 쉬고 살림하면서 아이 준비도 천천히 해보려고. 그 말은 딸이 오랫동안 가슴속에 숨겨두었던 불안과 갈등이 비로소 풀려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쌓여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천천히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 잘 결정했다, 첫째야.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엄마는 정말 안심이 된다. 제가 말하자 첫째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여유와 평온의 표정이었습니다. 둘째는 언니의 옆으로 다가와 팔을 조용히 붙잡았습니다. 언니 잘했어. 형부도 그럴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 이제 언니 몸부터 챙겨. 형부랑 언니가 천천히 준비하면 좋은 소식 금방 올 거야. 첫째는 둘째의 손을 잡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이제는 내 몸부터 돌보려고 해. 남편도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걸 보고 그건 안 되겠다 싶었대. 나한테 이제는 집에서 편히 지내도 된다고. 그 말은 사위가 단순히 책임감을 뛰어넘어 첫째의 행복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머니인 저는 그 순간 사위가 참 고맙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날 첫째의 표정은 오랜 시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부드럽고 가벼웠습니다. 표정 하나만으로도 이 아이가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 얼마나 참으면서 살아왔는지 모두 느껴졌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쉬어라, 첫째야. 너무 오랫동안 혼자 버티려고 했으니 이제는 내 몸을 먼저 생각해라. 아이도 마음이 편해야 찾아오는 거니까. 첫째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제 어깨에 기대어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이제 엄마 말대로 해볼게. 그 순간 제가 느낀 가장 큰 감정은 안도였습니다. 딸이 더는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겠다고 말해준 것. 남편이 그 마음을 함께 지켜주려 한다는 것. 둘째 역시 진심으로 첫째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오랜만에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첫째가 맞벌이를 그만두고 집에 머무르기 시작한 뒤 우리 집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무거웠던 첫째의 얼굴빛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피로도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집안일을 맡아 하며 생활 리듬을 찾아가는 모습은 오랫동안 긴장했던 몸에서 힘이 빠져 제자리를 되찾아가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첫째의 마음은 아이를 준비하는 쪽으로 조금씩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도 조용히 그 과정을 도와주었습니다.
퇴근 후 첫째가 챙겨주는 따뜻한 저녁을 먹고 같이 산책을 나가거나 병원 검사를 예약하는 등 두 사람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것이 부드럽게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가 건강검진 겸 임신 준비를 위한 검사를 위해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서 두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며 차를 끓여놓고 딸아이 어렸을 적 사진첩을 잠시 꺼내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언젠가 첫째도 경험하게 될 거라는 막연한 소망이 가슴에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도 첫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료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걸까? 검사가 많아서 그런 걸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스스로에게 말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참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한 걸음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의 표정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굴빛은 잿빛처럼 발해 있었고 눈가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입술은 말라붙어 무엇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위도 조용히 뒤따라 들어왔지만 그 역시 표정이 굳어 있었고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바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딱 보는 순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첫째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는 이미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첫째는 눈을 감고 작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마침내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병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했어.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첫째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데? 첫째는 입술을 꼭 깨물고 눈을 겨우 뜬 채 말했습니다. 원인 불명, 불임이래. 검사에서는 큰 문제가 안 보이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연 임신이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 그 말은 마치 집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멈추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첫째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 검사했는데도 왜 안 되는지 설명이 안 된대. 몸은 괜찮은데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게 나래. 저는 그제야 딸의 눈에서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 새 생명을 꿈꾸는 희망, 그 모든 것을 담고 병원으로 향했던 그 아침과는 달리 집으로 돌아온 첫째는 희망이 아닌 덜컥 숨어든 두려움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첫째야, 그게 최종 결과가 아니야. 의사 선생님도 모른다 했잖니. 원인을 모른다는 건 또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야. 너무 단정하지 마라. 아직 너희 둘에게는 시간이 많다. 그러나 제 말에도 첫째는 작은 흔들림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엄마, 근데 혹시 정말 나 때문에. 그 말은 첫째가 지금 얼마나 자책하고 있는지, 얼마나 깊이 자신을 탓하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첫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다, 첫째야.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이런 일은 원인이 없어도 생길 수 있는 거다. 너희 두 사람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있고 또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도 있는 거다. 너무 겁먹지 마라. 사위도 그제야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너무 울지 말고. 방법은 많대.
그리고 난 내가 괜찮은 게 먼저야. 그 말에 첫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아이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크게 흔들렸는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비로소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첫째가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아낀 것이 아니라 말을 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처럼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첫째는 그날 밤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병원에서 의사가 했던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일부러 첫째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딸이 스스로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오지 않자 저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조용히 전화를 걸어보니 첫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작고 힘이 없고 어딘가 멀리 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만 들었는데 저는 딸이 전혀 괜찮지 않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첫째가 집에 들렀을 때 저는 딸의 변화를 더욱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데 평소처럼 밝은 대화가 오가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한숨이 잦아졌고 눈빛은 초점이 흐려져 있었으며 대답 하나하나가 딸의 입에서 억지로 밀려나오는 듯 했습니다. 둘째도 옆에서 언니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첫째는 그 말에도 겨우 입꼬리를 올려 보이려 했지만 힘이 빠져 바로 내려갔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은 전혀 힘이 없는 소리였습니다. 첫째는 집에 있는 동안에도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차도 끓이고 동생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어머니인 저와 함께 시장 볼 이야기도 하고 이웃 소식도 자연스럽게 나누었을 텐데 요즘의 첫째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아무 말 없이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부엌에서 물을 따르다가 뒤를 돌아보면 첫째가 식탁에 앉아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기도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꺼풀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흘러가고 있을지 제가 다 읽히는 듯 했습니다. 사위는 딸이 말을 하지 않아도 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요즘 밥을 잘 못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운이 없고 집안일도 예전처럼 하지 못하고 평소였으면 좋아하던 산책도 안 나가려고 해요. 사위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다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서 원인 불명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 딸에게는 설명할 길이 없는 벽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어떤 때는 첫째가 집에서 잠깐 쉬고 갈 때 제가 조용히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첫째야, 혹시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니? 엄마는 내가 지금 뭘 느끼는지 알아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딸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한 건 아니겠지? 근데 왜 자꾸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남편한테 미안하고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지금 느끼는 우울감은 단순한 슬픔이나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고 가치를 의심하고 자신의 존재가 가정에 짐이 되는 것처럼 느끼는 깊은 마음의 침잠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아주 깊은 곳에서 천천히 어두워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딸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첫째야, 그건 절대 내 잘못이 아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너는 너무나 소중한 아이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너희 남편도 엄마도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하지만 그런 말조차
딸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첫째는 일상에서 작은 어려움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장 보러 나가는 것이 힘들어졌고 집안일 하나를 하는데도 전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딸은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둘째가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가 요즘 예전 같지 않아. 언니 목소리가 자꾸 작아져. 형부도 걱정 많이 해. 언니가 하루 종일 멍하게 있을 때도 있다고. 저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그 한 문장, 원인불명 불임이라는 말이 딸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깊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첫째는 잠시 쉬어야 할 몸이 아니라 마음이 더 많이 다쳐가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불임 판정을 받고 난 뒤로 우리 가족의 일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집안에 퍼져 있던 조용한 정적은 단순히 슬픔의 정적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불안이 감히 말로 나오지 못해 머물러 있는 그런 정적이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쌓여있던 피로와 함께 병원에서 들은 말이 계속 마음속에서 맴도는 듯 했습니다. 남편도 딸의 손을 잡고 다독이면서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쉽게 올라갔다가 또 금세 가라앉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우울이 교차하는 나날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불임 판정을 받은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 늦게 첫째에게 산부인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첫째는 소파에서 작은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고 전화기의 진동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첫째의 얼굴이 처음에는 무표정이었지만 잠시 후 이상하게도 그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딸은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둘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대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숨소리마저 낮추고 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딸은 힘없이 시선을 들더니 작게,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다시 오라고 해. 저는 가슴이 순간적으로 철렁하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첫째야? 무슨 일이라도 있니? 첫째는 삼킨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 검사 결과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첫째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움켜잡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곧바로 서늘하게 식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상치 않다. 짧은 말 하나가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깊숙한 곳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불임 판정보다 더 음침하고 더 불길하게 다가오는 말이었습니다. 둘째도 언니를 바라보다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언니, 심상치 않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첫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어서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사위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첫째에게 전화를 받고 급히 올라왔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고는 곧바로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정확히 말해줄래? 첫째는 남편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한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내 자궁 쪽 검사에서 정확히 뭐라고 집어내지는 못했는데 뭔가 수치가 불안정하다고 했어. 그래서 그냥 불임 문제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사위의 표정도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단단하게 닫히고 손은 무릎 위에서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첫째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심상치 않다는 것도
더 정확히 보자는 말일 수도 있다. 대학병원에서는 최신 장비로 더 자세히 볼 테니 가서 확실하게 알아보면 된다. 너무 겁먹지 마라.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마음보다 말이 먼저 차분해야 하는 것이 어머니의 숙명이지만 그날만큼은 저 역시 평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혹시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혹시 더 큰 병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형태를 갖춰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위는 즉시 첫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바로 가자. 대학교 병원으로 검사받자. 혼자 걱정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면 돼. 사위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을 억누르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겨우 마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부디 큰일은 아니기를. 그날 우리 가족의 마음은 한 가지 방향을 향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순간에도 붙잡아야 할 희망을 각자 손끝으로 간신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심상치 않다는 연락을 받은 다음 날, 첫째와 사위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현관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말할 수 없는 종류의 떨림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떨림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어쩌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서서히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첫째는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손끝은 계속해서 가볍게 떨렸습니다. 사위는 최대한 힘을 내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불안을 가리기 위한 얇고 투명한 막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서기 전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너무 긴장하지 말고 가서 차분히 검사받고 오너라. 무슨 결과든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동안에도 제 속마음은 간절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란 존재는 그 떨림을 자식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힌 뒤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숨에서는 안도의 기운이 아니라 걱정과 강구에 가까운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첫째와 사위가 도착한 대학병원은 무겁고 차분한 분위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얀 벽, 조용히 오가는 사람들, 긴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이들의 침묵. 모든 것이 불안한 마음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첫째는 접수 창구 앞에서 손에 들고 있는 진료 카드를 천천히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사위는 그런 첫째 옆에서 계속해서 다정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말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같이 해결하자. 첫째는 그 말을 들었지만 답 대신 작은 숨만 내쉬었습니다. 이윽고 제 이름이 호출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진료실로 들어갔고 그 안에는 대학병원 특유의 정밀하고 차가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첫째의 산부인과 검사 기록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쉽사리 읽히지 않았지만 그조차도 어딘가 집중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기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선 정확한 판단을 위해 좀 더 고도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초음파 이미지에서 보이는 부분이 원인 불명 불임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사위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의사는 쉽게 단정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궁 내막의 두께 변화나 난소 주변의 혈류 패턴 등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일반 수치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 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몇 가지 검사를 먼저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MRI 검사까지 권유드립니다. 그 말은 두 사람의 숨결을 단숨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혹시 큰 병일 수도 있나요? 의사는 오래 침묵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더 신중해졌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불임 문제인지 다른 질환의 초기 징후인지 좀 더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순간 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사위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딸의 손을 꾹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검사 받자. 어떤 결과든 같이 받아들이자. 딸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는 피 검사, 호르몬 수치 검사, 고해상도, 초음파 검사 등을 차례로 받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오가는 동안 딸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사위는 계속해서 옆에서 조용히 지탱해 주었습니다. 검사실 밖 의자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몇 시간이 몇 배로 늘어난 듯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위는 손을 놓지 않았고 첫째는 시선을 바닥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혹시라는 말이 깊은 그림자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검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은 더욱 무거운 침묵 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첫째는 차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사위는 운전대 위에서 손가락을 가만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알 수 없음이라는 불확실함이라는 걸 저는 어머니로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돌아온 다음 날 아침 햇빛은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했지만 우리 집의 공기는 밤새 얼어붙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첫째는 전날의 검사 때문인지 몸이 더 축 처져 있었고 식탁에 앉아 있어도 시선이 바닥으로만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위도 밤새 잠을 설친 얼굴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엇을 해도 마음이 편할 수 없는 날들이 이제 막 시작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첫째의 휴대전화가 갑작스럽게 울렸습니다. 전화는 대학병원 번호였습니다.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앞치마를 무릎 위에 내려놓은 채 가만히 첫째를 바라보았습니다. 첫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직은요? 딸의 눈빛이 그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딸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그래? 병원에서 뭐래? 딸은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 동안 손끝만 굳게 모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래. 사위도 그 말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대학병원이 다음 날 바로 전화를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조용했고 긴 의자들 사이로 아침 햇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앉아있는 동안 양손을 계속 비벼대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숨이 제대로 가라앉지 않는 듯 가슴이 자꾸 들썩거렸습니다. 사위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같이 듣자. 무슨 말이든 우리가 같이 들으면 돼. 그러나 그 말 역시 사위 자신의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이름이 다시 호출되었습니다. 어두운 회진실 안
의사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서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조용히 내려놓으며 단호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촬영한 영상과 정밀 검사 결과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영상에서 췌장 쪽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의 손이 그 순간 의자 팔걸이를 꾹 잡았습니다. 사위도 숨을 들이마신 채 미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아주 깊은 숨을 내쉰 뒤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종양의 크기와 위치, 그리고 주변 장기로의 침윤 정도를 고려하면 말기 단계로 보입니다. 그 말은 천천히 내려오다가 딸과 사위의 가슴에 그대로 박히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말기. 그 두 글자는 세상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자리에서 입술을 떨며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 지금 얼마나?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붙잡고 싶어하는 그 작은 숨만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숙이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술이 가능한 단계는 아닙니다. 치료를 해도 삶의 기간을 정확히 단정할 수 없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첫째와 사위의 눈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 첫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숨이 막히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사위는 그 옆에서 표정이 완전히 굳어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신 거죠? 저희 어제까지 불임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사위의 목소리는 어딘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울음 같았습니다. 의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임 판정은 췌장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은 결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서 몸 전체 기능에 영향을 미친 상태로 보입니다. 첫째는 숨을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한 채 얼어붙은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두려움, 허탈, 부정, 그리고 막 커지기 시작한 절망까지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위는 그러한 첫째의 어깨를 끌어안고 머리를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어떤 말보다 큰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하필, 왜 지금? 두 사람은 진료실 안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다른 누구보다 먼저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첫째와 사위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는 엔진 소리만 가볍게 울리고 있었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조차 침묵에 묻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첫째는 창밖을 보며 손등으로 입을 가만히 누르고 있었고 그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이 멀리서 봐도 선명해 보였습니다. 사위 역시 운전대를 붙잡은 손이 계속해서 힘이 들어갔다 빠지며 마음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인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하루아침에 몇 년은 늙어버린 표정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둘의 발걸음은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동안 유난히 무거웠고 그 무거움 속에는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첫째야, 결과가 어땠니?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첫째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입술이 떨려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도 소파에서 일어나 언니 앞으로 다가와 초조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말해줘. 괜찮은 거지? 첫째는 아무 말 없이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둘째야,
그 한마디만으로도 이미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자신의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마침내 말했습니다. 나 췌장암 말기래. 그 순간 집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조차 들이마시지 못하고 한동안 첫째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세상 어떤 충격보다 더 큰 공포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는 언니 앞에서 입을 막은 채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더 무서운 이야기를 천천히 이어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도 안 된다고 했어. 그리고 첫째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가 힘을 잃어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치 가슴을 날카로운 손으로 쥐어뜯긴 듯 호흡이 끊겨버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첫째야.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너한테 그런 말을. 저는 바닥에 손을 짚고 몸을 겨우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빠져 다시 고꾸라졌습니다. 둘째도 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죽여 울다가 결국 크게 오열했습니다. 언니 아니잖아. 언니가 왜 이런 말을 해야 해. 둘째의 울음은 어딘가에서 끊어지고 끊어진 순수한 절망의 울음이었습니다. 첫째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저 가만히 서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울음조차 낼 힘이 없는 듯 고요하게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위 역시 문 쪽에 서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끝내 목이 잠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사람들의 울음과 믿을 수 없는 진실의 무게로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인 저는 바닥에서 떨리는 손을 올려 첫째의 손을 붙잡으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너는 아직 젊은데. 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소리는 기도 같았고 절규 같았고 저 스스로를 향한 원망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의 울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첫째가 췌장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우리 가족은 단숨에 어둠 속으로 떨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세 사람 모두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희망을 붙잡은 채 그날 이후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병은 희망을 기다려줄 만큼 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났습니다. 첫째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 갔습니다. 표정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걷는 것조차 어려워져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사위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약을 챙기고 음식을 만들고 병원에 데려가고 하루 종일 딸의 곁을 지키느라 자신의 몸도 망가져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둘째는 언니의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아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잡는 순간마다 둘째는 자신이 언니의 체온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을 아프도록 똑똑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딸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천천히 찢어지고 있다는 것을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느꼈습니다. 그렇게 버텼던 시간들이 결국 3달이라는 길고도 짧은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용한 새벽 첫째는 마지막 숨을 아주 조용히 내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사위는 침대 옆에서 딸의 손을 붙잡은 채 차마 울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깊은 충격은 사람의 울음조차 빼앗아가는 법입니다. 둘째는 언니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흐느끼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목소리가 갈라질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내가 낳은 딸을 두 팔에 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딸의 마지막 체온이 제품에서 아주 천천히 식어가던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온몸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딸을 떠나보낸 이후 우리 셋은 마치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매일 같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위는 첫째의 물건에 손을 대지 못했고 집안을 돌아다닐 때마다 마치 딸이 방금 전에 지나간 것 같은 착각을 하며 그 자리에 멈춰 서곤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 있다가 불현듯 첫째가 좋아하던 찻잔이 눈에 들어오면 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숨을 삼킨 채 바람소리 하나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째는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언니를 떠올릴 때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싶어도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셋이 함께 있어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딘가에는 첫째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 첫째가 웃으며 걸어 들어와야 할 공간, 첫째가 쓰던 향기, 첫째의 웃음소리와 말투, 그 모든 것이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다시 내려앉고 그 내려앉은 마음이 하루 종일 버티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상을 그대로 잃어버린 것처럼 삶은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딸이 떠난 자리는 너무 컸고 그 빈자리는 우리 셋의 가슴을 매일 조금씩 파고들었습니다. 첫째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가을이 스쳐 지나고 겨울이 다시 찾아오는 동안 계절은 똑같이 흐르고 있었지만 우리 셋의 삶은 그 어딘가에서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첫째가 떠난 그날 이후 우리 셋이 살아가는 모습은 예전의 모습과 너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위는 딸을 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예전처럼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위의 집에 가보면 식탁 위에는 첫째가 쓰던 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는 첫째가 마지막으로 읽다 덮은 책이 먼지가 쌓인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사위는 그 어느 것도 치우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불을 켜는 것조차 잊은 채 어둠 속에서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첫째와 함께 살던 집은 그때의 온기를 잃은 지 오래였고 그 안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위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위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딸을 먼저 떠나보낸 사위의 고통을 제가 온전히 헤아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둘째 역시 크게 달라졌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둘째는 갑자기 나이를 몇 년은 더 먹은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장난을 치며 분위기를 밝히던 아이였지만 지금의 둘째는 말수가 줄고 표정 속에서도 기쁨이라는 감정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둘째는 자주 언니의 방 앞에서 가만히 서 있곤 했습니다. 문을 열지도 않고 그저 손으로 문틀을 만지며 한참을 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다가가도 둘째는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언니가 여기로 걸어 나올 것 같아. 둘째의 이 말은 언니가 떠난 현실을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잔인한 그리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숨을 쉬고 살아가고는 있었지만 삶의 절반이 꺼진 사람처럼 하루를 견뎠습니다. 첫째가 떠난 날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밤이면 첫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고 딸이 제 손을 잡던 체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따를 때 딸이 옆에서 엄마 내가 할게 하며 컵을 가져가던 장면이 떠올라 손을 멈추게 되는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마당에 나가 꽃을 볼 때면 엄마 이 꽃 예쁘다 하고 웃던 딸의 얼굴이 떠올라
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딸의 부재를 확인하는 날들이었고 그 확인이 반복될 때마다 가슴속이 비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셋이 함께 있을 때도 예전처럼 웃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꺼내려 해도 먼저 떠오르는 것은 첫째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만으로도 말문이 막히곤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첫째가 좋아하던 반찬이 눈에 들어오면 젓가락이 멈추고 어느 누구도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이고 둘째는 숨을 삼키고 저는 속으로 울음을 삼키며 그 자리를 버텼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지만 우리 셋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일어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각자 반쯤 무너진 채로 하루를 버티는 것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으로,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 겨우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없는 세상은 여전히 너무 넓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반쯤 무너진 채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 쪽으로 향했는데 거실에서 이상하게 낯선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소파 위에서 사위와 둘째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둘이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둘째는 얼굴을 사위의 어깨에 깊게 묻고 있었고 사위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울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슬픔을 조용히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마음속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둘째가 얼마나 언니를 그리워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고 사위 역시 여전히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고도 그저 속으로 중얼렀습니다. 둘만의 슬픔이 서로를 불러낸 거겠지. 서로를 위로해 주는 거겠지. 지금 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런 따뜻한 위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던 저는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위가 둘째의 등을 쓰다듬던 그 손길, 둘째가 얼굴을 묻고 있던 그 어깨, 말없이 이어진 그 시간, 위로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딘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올라왔습니다. 이상한 불안, 설명할 수 없는 따끔함, 그리고 아주 작은 의심 같은 것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사실조차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저녁 반찬거리를 사러 잠시 밖에 나갔다가 동네 근처 작은 공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원길 끝에서 익숙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천천히 걷고 있는 사위와 둘째. 둘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둘째가 고개를 숙이며 무언가를 말하자 사위가 둘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제가 의심이 아닌 의심을 느끼게 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둘째도 사위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을 더 단단히 잡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아무도 없는 공원길을 마치 서로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처럼 아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을 잡은 채 걷는 둘의 모습은 그저 위로라고 보기엔 어딘가 너무 친밀했고 너무 익숙해 보였습니다. 제가 몰랐던 둘만의 시간, 둘만의 감정, 둘만의 세계가 그 짧은 순간에 엿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불안이었는지, 질투였는지, 슬픔이었는지, 배신감이었는지, 정확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감정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둘 사이에 제가 모르는 감정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작고 불편한 의심을 떨쳐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공원에서 본 장면은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공원길, 그 길을 나란히 걷던 둘의 뒷모습, 그리고 둘째의 손을 잡아준 사위, 사위의 손을 놓지 않던 둘째, 그 장면 하나가 제 마음을 깊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복잡해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신발을 벗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단단히 말을 걸어야 했습니다. 둘은 지금 아픔 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첫째가 떠난 지 이제 겨우 1년. 둘 다 감정이 무너져 있을 때이고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둘의 행동이 어머니인 나로서는 조금 지나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슬픔을 겪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며 둘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가족 안에서 만들어진 의지일 뿐이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사위는 딸이 죽던 그날 이후 마치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살았고 지금도 겨우 사람답게 숨쉬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둘째 역시 언니를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면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위와 둘째가 서로에게 마음을 기댄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그 상실을 견디기 위해 누군가의 온기가 절실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의심이라기보다는 딸을 잃은 뒤에 생긴 불안의 그림자일 것이다. 사위는 딸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둘째는 그 누구보다 언니를 존경하고 아끼던 아이였다. 그 아이 둘을 내가 의심한다는 건 딸이 바라던 가족의 마음을 깨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한편으론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가족을 믿어야 한다.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 둘은 아직 아픈 사람들이고 내가 잡아줘야 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자 내 마음속에서 일렁이던 복잡한 감정들이 거짓말처럼 얇게 가라앉아 갔습니다. 저는 공원에서 본 장면을 마치 바람처럼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둘째와 사위는 서로의 상처를 보살펴주는 존재일 뿐이며 그 이상을 의심한다는 건 내가 그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라고 스스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무너진 마음부터 붙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둘과의 신뢰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저는 그 생각을 품고 묵묵히 눈을 감았습니다. 첫째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었던 시간 동안 우리 셋은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위는 회사를 다니며 예전보다 조금 나아진 표정을 짓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고 둘째도 언니의 사진을 보며 울던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며 겉보기에는 평범한 20대 후반의 모습으로 조용히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저 역시 가만히 숨을 고르며 이제야 조금은 마음이 무뎌지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뎌지는 것과 사라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집안은 햇빛이 부드럽게 비쳐 특별히 긴장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저 역시 평소처럼 차를 끓이려다 둘째가 조용히 제 앞에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둘째는 평소와 다르게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고 말을 꺼내려는 듯 입술을 여러 번 꽉 깨물었습니다.
저는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나 싶어 조심스럽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둘째는 한참을 고개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한 목소리로 저를 향해 고백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 형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이 흔들렸고 내려놓는 데에도 힘이 필요할 만큼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둘째의 눈은 울 것처럼 붉어져 있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쌓아온 감정인 듯 도망치지 않고 제 눈을 바라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지도 못한 채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제 목소리는 놀람과 혼란, 두려움이 섞여 스스로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떨렸습니다. 둘째는 그동안 감춰왔던 감정이 오늘에야 폭발한 사람처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처음엔 저도 그게 무슨 마음인지 몰랐어요. 언니가 떠나고 형부가 너무 무너져 있어서 저도 덩달아 마음이 무너졌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저도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둘째의 말을 더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슬픔이 잘못 흘러간 거야. 너희 둘 다 상처가 많아서 착각한 거라고. 둘째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감정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듯 더는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형부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행복하고 보고 싶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세월을 지나왔는지 누구보다도 제가 알고 있었기에 그 감정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납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둘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